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예란 저자의 그 시절 담비와 같은 사랑, 서둔 야학의 추억, 사랑 하나, 그리움 둘입니다. 저자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박예란, 충청남도 태안 출생, 경기도 안일여고, 평택여고 등에서 33년간 교사로 근무 후 퇴직, 개간지 문화개강에서 수필가로 등단, 현재 브라보 마이라이프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해피미디어단 시니어 기자로 활동 중. 목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어린 날의 뜨락, 파트 2 내 영혼의 성지 서둔 야학, 파트 3 좌절과 성취감이 교차하던 날들, 파트 4 즐거운 후반생. 바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어린 날의 뜨락, 엄마의 세월. 사방이 끝도 보이지 않는 황토물이었다. 홍수가 나서 영등포 일대가 물로 뒤덮였다. 커다란 가로수 밑동도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았다. 어디가 길인지 논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길을 아저씨들을 따라 철길을 건너던 내가 그만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가라앉을 찰나였다. 동생 묻으러 가다가 네가 먼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구나 하시며 내 왼쪽 팔을 잡아서 건전한 아저씨는 동생 연수기를 묻어주려 가던 이웃집 아저씨였다. 나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에서 온통 빨간 황토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장철의 장진주사 가사처럼 지기 위에 거적 덮여 내 동생 연수기가 북란산을 넘어가던 날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언니와 3살 더 어린 내 이웃집 아저씨들 뒤를 타박타박 따라가던 중이었다. 귀엽고 예쁘게 생긴 셋째 동생 연숙이는 언니들이 자기 국수를 빼앗아 먹는 신용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국수가 담긴 양은 양재기를 들고서 뱅글뱅글 돌던 앙증맞은 아이였다. 잘 먹고 기운차게 돌던 3살배기 연숙이가 벼랑간 병이 났는데 돈이 없던 엄마는 병원 문턱 한 번 넘어가 보지 못하고 어떡하니 연수가, 어떡하니 아가야 하시며 안타깝게 소리쳤다. 보리차도 먹여보고 미움 더 쑤어주는 등 경황 없는 눈빛과 타는 입술의 엄마는 온종일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던 엄마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든 새 연숙이는 영원히 고통 없는 나라로 가버렸다. 얼핏 잠이 깨자마자 소스라쳐 놀라서 연숙이를 살피던 엄마 입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가, 연수가, 눈 좀 떠봐라. 예, 아가. 애타게 울부짖는 엄마에게 이미 하늘나라 천사가 된 연숙이는 끝내 엄마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다. 죽음이 뭔지 이별이 뭔지 알만한 나이가 안 되었던지 내가 온 기억은 별로 없는 듯하다. 다만 아저씨를 따라가서 어디다 묻었는지 잘 알아가지고 오라고 이르던 엄마 말이 기억에 남아있다. 엄마의 비통하고도 초췌한 모습과 함께. 한 번 나간 남편은 어느 때는 보름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이었고 어디 계신지 연락처도 모르던 엄마였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들은 을에 그렇게 집에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건 줄 알고 있었다. 부모 가슴에 묻히는 것이 자식이라던데 엄연히 남편이 살아있건만 혼자서 아이의 죽음을 감당하고 그 아이를 땅에 묻어야 했던 엄마의 가슴에 쌓인 한은 도대체 어느 만큼의 두께일까?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의지였다. 엄마의 험악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열심히 사셨다. 싹싹 내 새벽잠을 깨우던 것은 꼭 깨우다기 아니라 엄마의 빗질 소리였다. 탭동에 살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허술한 집 중 하나인 낡은 초가집을 새들어 살면서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시면 마당부터 깨끗이 쓰셨다. 집 앞에 텃밭에는 봄이면 이불초, 라일락, 해당화 등의 꽃을 피워내시고 여름이면 달리아, 셀비어, 분꽃 등을 피게 했으며 가을에는 곽꽃, 칸나, 국화 등의 꽃이 만발하도록 정성껏 키우셨다. 모처럼 얻은 달리아 뿌리 몇 알, 수세미, 분꽃씨 등을 소중히 보물같이 다루며 어린애처럼 들뜬 모습으로 즐거워하시던 엄마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 형제들은 비록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는 있었지만 철따라 갖가지로 아름다움을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자라났다. 어스름 해가 지기 전 분꽃의 환한 얼굴, 불타는 듯한 셀비어의 정열적인 모습, 우리 길 옆에서 한들거리던 해맑은 코스모스의 모습이 그대로 기억 속에 살아있다. 다른 사람들이 텃밭에 푸성기라도 하나 더 심어먹지 그러느냐고 해도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당신 소신껏 꽃을 심으며 사셨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을 사랑하여 내 주위를 꽃으로 장식하며 살고자 했던 엄마는 정신적인 여유를 즐긴 낭만주의자였던 것 같다. 그토록 쪼들리는 삶이면서도 인정 많은 엄마는 거지가 동냥을 오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다. 더럽다고 질색을 하는 딸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한쪽에 상을 정갈히 봐서 식사를 하게 했고 집에서 기다릴 다른 가족을 위해 깡통 한쪽에는 밥을 다른 쪽에는 반찬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셨다. 될 수 있으면 밥과 반찬이 섞이지 않도록.
당시 우리 집 헛간의 기둥에는 닭이 한 마리 베어져 있었다. 뒷공문으로 알을 퐁 떨어뜨린 암탉은 펄쩍 뛰어오르며 다급하게 꼬꼬대꼬꼬 몇 마디 비명을 지르곤 했다. 동그란 눈을 벌겋게 상기되어가지고서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이 얼마나 아플까 하며 연민의 눈빛을 보내곤 하셨다. 정직한 엄마는 공공한 살림 가운데서도 남에게 신세진 것을 꼭 갚으려고 하시는 분이었다. 한 번은 외갓집에 잔치가 있어 다녀오신 엄마가 떡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다.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떡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한 개도 남아있지를 않았다. 그동안 신세진 이웃들에게 먼저 나누어주다 보니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을 못 남기신 것이었다. 장상감 권사님은 우리 가족이 모두 다니던 서둔교회에서 알게 된 분으로 서울대 농대 잠수학과 김문혁 교수님의 사모님이다. 고향이 이북인 장 권사님은 대개 이북 출신들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검소하고 알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으로 조원동에 있는 그분 댁에 가보면 공기조차 뽀송뽀송하였고 집안에 늘 훈훈함이 넘쳐 보였다. 주부인 그분의 덕성과 인품 때문이리라. 댁에서는 훌륭한 아내요. 어머니면서 사회봉사도 앞장서 열심히 뛰시던 장 권사님은 어려움을 당한 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분이었다. 권사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잃고 한창 어려울 때 엄마한테 넌지시 얼마가나 돈을 주시기도 했었고 전기밥통이나 미원 등 생활용품을 사다 주셨다. 엄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다 남의 밭에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되면 호박 하나 콩 한 대라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분께 먼저 갖다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에게 먹였다. 어느 해 외갓집에 다녀오신 후 우리들 방보다도 돼지우리에 먼저 들리시는 엄마에게 내가 따졌다. 엄마, 돼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너희는 배고프면 찾아 먹지만 우리 속에 갇혀있는 돼지는 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는 것 아니냐. 외할머니 댁에서도 자식들보다 우리들이 돼지밥을 잘 챙겨주고 있는지 그게 더 걱정됐다는 엄마. 글쎄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닐까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 돼지를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엄마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재원인 돼지 키우기가 가장인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되어서이다. 감동의 세월이었다. 엄마의 고생이 가슴 아픈가 하면 공색한 살림이 정말 싫었다. 감춰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게 가난이었다. 어느 일요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서둔교회 고등부 지소교사인 고염도 선생님하고 연슬림에서 야외 예배를 보았다.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찍고 돌아온 내게 동생이 말했다. 언니 아까 학교 산에서 언니 봤다? 연슬림 한 귀퉁이에서 오징어, 땅콩, 과자, 음료수 등 식품 몇 가지를 사과 갯짝 위에 버려놓고 동생하고 같이 팔고 계시던 엄마가 동생이 내가 교회 친구들하고 온 것을 보고 엄마 저기 언니 있어요 하니까 언니 있는데 보지 마라 라고 해서 동생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척을 못했댄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아찔했는데 엄마가 내 입장을 생각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내 더러운 성질 때문이었다. 가난이라고 하는 놈은 작은 주머니 속에 송곳 같아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쏙 튀어나와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놓곤 하였다. 학교 친구나 교회 친구들에게 우리 집의 궁색한 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처절하리만큼 필사적이었다. 그때 나는 어느 다른 것보다 내 자존심이 소중해서 누구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 미친 게 날뛰듯 했다. 그럼한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엄마나 동생들은 내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었다. 나 알량한 자존심은 엄마를 닮았던 것일까? 하루 저녁은 엄마가 빈솥에 물을 가득 붓고는 한참 동안 불을 지피셨단다. 저녁 때 굴뚝에서 연기나는 것을 이웃 아줌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으면 저 집은 오늘도 저녁을 못 끓이나 보지 하면서 비웃음 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때 우리들은 배가 고파서 도저히 오지 않는 잠을 초저녁부터 청해야만 했다. 자존심, 가난 가운데서 엄마도 딸도 지키고 싶은 것은 빛나는 자존심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집안은 정말로 빛나는 이가 태어났다. 드디어 내게도 남동생이 생긴 것이다. 야, 고추다 고추!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감탄사를 연반하신 아버지는 그 즉시 대문에 빨간 고추와 길게 늘어뜨린 한지로 금줄을 메어 놓으셨단다.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다. 그 남동생이 대우그룹 사원으로 리비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다. 딸 셋을 낳고 얻은 아들에게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던 엄마는 아들을 배웅하고는 정신이 다 나갔다. 수원에 오는 전철을 탄다고 한 것이 종착역에 가서 보니 청량리역이더랜다. 넋이 나가버린 껍데기뿐인 엄마는 며칠 동안은 초점 없는 눈동자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러 명의 딸들이 아들 하나의 공백을 결코 메우지 못했던 것이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더운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이 안쓰러웠던 내가 그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 현장 사무실 소장님이 묻더랜다. 혹시 누나가 서둔여학을 다녔느냐고. 그분은 바로 서둔여학 김재우 선생님으로 69학번이기에 나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후배들의 선생님이었다. 그때부터 그분은 말리타양에서 외로웠던 동생을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
가지고 있던 제일 모직 골덴 상의를 주기도 하셨고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동생을 보다 편한 직위인 관리소장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게끔 주선해주기도 하셨다. 당신이 먼저 귀국하게 됐을 때에도 동생이 연루된 그분이 사무실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해놓아 동생은 그 사무실 직원들의 갖가지 배려로 근무하기가 매우 수월했단다. 그리고 한번 끈이 닿으니까 전임자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후임자에게 또 연결이 되더란다. 그 더운 나라에서 계속 현장에서 일했다면 건강상 1년을 채우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동생이 3년의 세월을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 덕이었다. 엄마는 남동생이 월급이 송금되어 오면 이게 어떤 돈이냐, 우리 아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피땀 흘려 본 돈이다 하시며 단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저금해 두셨다. 그리고는 딸들이 번 돈과 엄마가 번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다. 엄마에게는 딸이 번 돈과 아들이 번 돈은 엄연히 다른 것이었다. 마침내 1983년도 12월에는 우리 가족의 오랜 수건인 내 집 마련이 실현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경해본 우리 집이었다. 외할머니가 맏딸의 궁색한 살림을 걱정할지라면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좀 있으면 장모님이 이 문으로 들어갈까 저 문으로 들어갈까 고민될 정도의 12대문의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시던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서 못 이룬 꿈이 엄마와 자식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남의 집 새빵살이 그것도 제일 낡은 집으로만 이사를 다니던 엄마를 커다랗고 산뜻한 양옥집에서 빼니 금방 부잣집 마나님같이 보였다. 엄마는 애초에 대사는 천석군 부잣집 맏딸이었다. 엄마는 더없이 만족해하셨다. 새 집의 기둥뿌리 하나는 김재우 선생님이 박아주신 셈이었는데 난생 처음 갖게 된 우리 집은 그야말로 감격이었다. 우리 가족 공동의 은행인 그분께 가족 모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둔야학이라는 사랑의 고리는 그 먼 나라에서도 어김없이 단단히 이어졌던 것이다. 1983년 2월이었던 엄마의 회가변에서였다. 잔치상을 차려놓은 후 맏딸인 언니가 제안했다. 애들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부르자. 선창을 하던 언니를 따라서 부르던 우리 5 형제들은 잠시 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형극의 길을 걸어오신 엄마의 삶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이다. 한바탕 울고 난 후 우리에게 엄마 또한 젖은 눈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손 보고 꽤나 울 것이다. 우리 앞에 내미신 엄마의 손은 거칠기가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정도로 손바닥은 갈기 같았고 손가락 마디는 있는 대로 붉어져 있었다. 엄청난 양의 일로 인하여 자연히 닳아 없어진 엄마의 손톱은 일부러 깎을 필요가 없었고 양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은 달아나버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애를 먹기도 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손은 엄마의 살아있는 이력서였다. 어느 거미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 껍데기만 낳는다고 한다. 우리 엄마도 거미 엄마이다. 한평생 자식들한테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놓으셨기에 이젠 껍데기만 남아버린 눈물겨운 보정의 거미 엄마인 것이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어린 시절을 지나왔다. 봄날에 고물고물 피어오르던 아지랑이, 언제라도 우리를 환상의 나라로 초대해주던 7빛깔 고운 무지개 다리, 밤새 온누리를 은색으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들이 질려하는 탄성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겨울날의 눈부신 아침, 검은 비로드 천 위에 안개초인 양 아스라이 뿌려져 있던 미리네, 꽃잎에서 또르르 흘러가던 아침 이슬의 영롱함, 순간적으로 우리의 숨을 먹게 만들었던 갖가지 꽃들의 화려한 자태 등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자연은 언제라도 가슴을 활짝 열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곤 했다. 아직 철모르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 세상은 온통 즐겁고 신기한 아름다운 것들 뿐이었다. 활기차고 자신감으로 넘치는 어린이는 겁도 없이 가슴에 세상을 품고 살았다. 그에게 햇빛, 나무, 하늘, 꽃, 별, 그리고 바람과 구름까지도 친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왜 어린아이는 철이 들지 않으면 안 될까? 어느 날인가부터 어린이는 더 이상 세상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난이, 그리고 어른의 부당함이 자꾸도 하얀 가슴에 자꾸만 앙금을 만드는 것이다. 싸우지 마. 그만두지 못해?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일찌감치 저녁을 먹은 후였다. 마루에서 나무에 톱질을 하고 계신 아버지 옆에 언니와 같이 놀다가 그만 싸움을 하게 됐다. 두어 번 타이르시던 아버지가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나와 언니의 엉덩이를 톱자루로 각기 한 대씩 때리셨다. 비록 한 대였지만 엉덩이가 어찌 저르르하게 아팠던지 맞는 순간 정신이 핑하고 달아나버렸고 하늘이 노래졌으며 눈물이 찔끔 나왔다. 나는 아픈 엉덩이를 연신 문지르면서도 아버지가 언니도 이렇게 아프게 때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갔다. 지금도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둔할 수가 없는 나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선 귀신이 곡할 정도로 예민하게 알아차린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아가며 단단히 단련된 능력인 것이다. 아이들은 젖이나 밥을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큰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관심과 애정을 보여서 하찮은 작은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을 해주어야 하고 자꾸 안아주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신체 충실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한다. 아버지의 편애가 결정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아버지, 저 책 사게 돈 주세요. 학교에서 책 사래요. 하는 언니에게 돈을 주신 아버지는 내게도 너도 책을 사야 되지 이걸로 책을 사거라 하시는 것이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있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사면 돼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활기차게 말했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 아버지께 내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엉리는 군것질거리로 금방 다 없애버리고 또 손을 내미는 반면 나는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학교에서 사라고 하는 책이나 공책 등을 사서 했다. 소풍날 아침 엄마가 용돈으로 쥐어주신 5원마저도 이러니만 살 수 있는 아이스 깨끼 하나 사 먹지 않고 엄마한테 도로 갖다 드리거나 모아두거나 하던 나였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그 당시 내 지상과제였다. 착한 애 콤플렉스에 빠져서 이렇듯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낭비하지 않았다고. 이번에야말로 아버지는 내가 언니보다도 훨씬 더 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야. 이젠 나도 아버지가 언니처럼 사랑해 주실 거야. 의기양양하면 부푼 가슴에 내게는 아버지 입만 보였다. 아버지 빨리 말하세요. 아유 우리 애란이 참 착하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던 아버지는 혀를 차셨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야? 얘가 애다워야지. 아 아버지, 내 기대가 또 물거품이 되다니.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저는 머리는 나쁘지만 꾸준히 노력했어요. 먼저 번에 표창장 타온 것도 보셨잖아요. 착한 애가 돼서 아버지께 꼭 칭찬받고 싶었어요. 착한 애는 함부로 군것질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버지, 언니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군것질도 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언니하고 저하고 누가 더 착한 애예요? 분명히 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언니만 이뻐하시고 제게는 그렇게 어연장 같으신 거예요? 네? 왜요? 달맞이꽃이 환히 피어있는 뒷뜰에서 눈물을 끝도 없이 흘리며 절규하고 또 절규했다.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둘째 아들 카알의 진심을 큰아들 아론만 사랑하던 아버지는 차갑게 외면해버린다. 이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둘째 아들 카알과 나는 동변상련의 동지인 것이다. 아버지가 언니만 안아주시고 언니만 데리고 다니시고 언니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사다 주시는 것 등 다른 것은 다 좋았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이해할 수도 결코 승복할 수도 없었다. 어린 시절 가장 좌절했고 절망에 빠졌던 사건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확실하게 구축해온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정신세계의 황폐화를 심각하게 겪어야 했다. 자신이 참가치라고 믿었던 것이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자신의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온 가치들이 자신 절실히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상에게서 배척당했을 때의 참담함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언니였다. 더 이상은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지금까지 박예란 저자의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순수한 혼,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었습니다.